자, 이 피폭국 아직도 시간이 1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거의 1시간이 벌써 지나가 버렸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피폭민족들에게 다시 핵이 찾아온 이야기.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 러시아가 이제 그 갈라져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등으로 갈라졌지만 이 갈라지기 전에 세계에서 그 한 미국하고 한 100개씩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 프랑스가 한 50 몇 개씩 있었어요.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열심히 짓고 있죠. 어디에다가 중국의 동해안에, 우리로 치면은 서해 건너편에.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터진 거는 휙해서 태평양으로 날아갔지만 중국에서 뭐 하나가 잘못됐다면 그건 한국이 그냥 직방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이 핵발전소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짓는 나라가 됐느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일본을 가면은, 일본의 이 데치카 오사무라는 여기는 굉장히 평화적인 사람이에요. 평화주의자이고, 일본에 가면은 우리 성공회대와 비슷하게, 우리 성공회대도 우리, 그러니까 이 평화박물관을 지으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평화박물관이 있는 곳이 니치메이칸 대학인데, 니치메이칸 대학에 가면은 이 데지카 오사무를 기리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데지카 오사무의 대표작이 우주소녀 아톰이죠. 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인기 많았는데, 우주소녀 아톰이 바로 이름이 아톰 아니에요, 아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상징입니다. 인류에게 원자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희망에 찬 거였다면 아톰이 나올 무렵에 또 하나 나온 문화적인 장치가 바로 고질라죠, 고질라. 핵에 의해서 태어난 괴물. 우리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만든 괴물하고는 괴물이 봉준호 감독이다. 봉준호 감독이 만든 괴물보다는 좀 스케일이 컸다고나 할까요? 영화적인 완성도는 봉준호 감독이 훨씬 재미있었습니다만, 아마 전 세계 괴수 영화에서의 어떤 그 특별한 위치를 점하는데, 이 고질라가 그 방사능을 먹고 자란 뭐 도둑뇽이었나 뭐였나 뭐 이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방사능이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시킨 게 아톰이라면 부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킨 게 고질라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일본 우익 얘기할 때 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설명은 그 일본 우익에서 길게 자세하게 했으니까 복습 차원에서 이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바로 이 원폭을 보면서 일본의 미래는 여기 있다. 그래서 원폭의 아버지가 됐고, 그 다음에 쇼리키 마스타로, 우리에게는 이 관동 대지진의 그 흉악한 기억을 갖고 있는 이자가 또 일본에서 원폭의 아버지로 해서 원폭을 막 선전을 합니다. 핵을 제대로 맞았었던 일본이 핵을 옹호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 다 잊어버렸겠지만 한국이 핵을 맞은 나라라는 걸 미국은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또 이제 열심히 정성을 쏟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핵 독점이 깨지는 거예요. 소련이 핵을 개발했습니다. 뭐 그러더니 소련이 핵보유국이 돼버렸고요. 그러더니 수소폭탄을 먼저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하게 된 거죠. 그러더니 소련이 어떻게 했냐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 이건 먼저 치고 나왔어요. 그 핵기술을 바르샤바 조약기구에다가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핵을 독점하고서 전 세계에서 이제 유일한 깡패로 군림하려고 했는데 소련이 개발했어요. 그러더니 이걸 풀기 시작하니까 미국도 안 되겠다 해서 그 우방 국가들에게 핵을 풀기 시작을 한 게 바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고, 거기 그 평화적 이용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 게 핵으로 띵하게 맞았었던, 피해자여야 했었던 일본과 한국이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책방에 가도 책 종류가 훨씬 많이 나왔지만 원자력 교과서가 저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50년대 한국은 책 종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을 때 저렇게 많이 원자력 책이 나온 걸 보세요. 여기 이제 조봉암을 갖고 왔는데 진보당 강령이에요. 원자력의 발전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은 항구적인 인류 평화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원자 에너지의 큰 위력과 그 무서운 파괴력과 위험성에 대해 전 인류의 각성을 해서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전을 방지하고 대신 합리적인 해결과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인류 사회의 평화적 변혁을 가능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황금, 그러니까 아주 낭만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합리적인 해결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평화적인 변혁을 갖고 올 것이다. 인류의 과학기술이라는 게 엄청나게 척척척척 발전하니까 50년대에는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빠른 시일 안에 개발될 거라고들 다 믿어 의심치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더니 그거 개발될 거야 하고서 막 짓기 시작했죠. 뭘 만든 겁니까? 그 비유하는 사람들이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고급 아파트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비유하는데 아직까지 인류가 해결 못했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60년 동안 해결 못했다는 건 앞으로도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탈핵으로 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 우리가 잠시 빌려서 쓰고 있는 지구를 더 이상 망칠 수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한 번 이게 관리를 잘못해서 터졌을 때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죠. 원폭이 확률이 얼마일까? 이 자연과학자들이 이상하게 확률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익중 선생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요. 야, 원폭 핵발전소 4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터졌으면 400분의 3이지 몇백만 분의 1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미소가 각축을 하다가 이게 이제 커진 게 비키니섬. 비키니섬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게 버섯구름의 차원이 틀리죠. 그 모양이 틀리죠. 그래서 이게 그 원폭의 수십 배 힘을 갖는데 이거를 할 때 하필이면은 일본 배가 근처에서 조업을 하다가 이 낙진을 맞으면서 이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피폭이 든 거예요. 피폭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 섬 이름이 무슨 섬이죠? 바로 그 유명한 비키니 섬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정말 산호초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인데 비키니 수영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수영복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던 걸 싹둑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배하고 허리를 내는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 수소폭탄만큼의 충격적이다 해서 비키니 수영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키니는 그냥 그렇게 하하호호 웃고 넘어가면 될 거지만 이게 이제 그 새로운 피폭. 근데 이제 딱 피폭이 됐더니 미국이 아주 인도적으로 그래? 하더니 그럼 치료해 줘야지 하고 치료도 해주고 배상도 해줬어요. 이렇게 됐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피폭자들이 우린 뭐야? 겨우 그거 방사능 그 근처에 있다가 낙진 좀 뒤집어 쓴 것 같고 우리는 거기서 땅 파먹고 살았는데 우린 뭐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잠자코 있었던 그 일본의 피폭자들이 아씨 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이때부터 일본도 반핵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반핵운동이 벌어지는 시기, 아톰이 나오는 시기, 고질라가 나오는 시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울려서 되는데 이때까지는 일본의 핵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비키니 섬에서 그 피폭받고 이 제5 후쿠료 마루호라는 제5 복룡환 이 배가 든 다음에 이제 비핵 삼원칙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일본의 핵무기가 있대. 야 이거 어떻게 우리 피폭국가에 핵무기가 있어? 이거 내보내야 돼 하는 압력이 커집니다. 그게 일본 내에서 뭐 이것도 이 역사도 얘기하려면 복잡한데 원수금 또 원수폭 일본도 핵무기 단체 반핵운동 하는 데가 갈라졌어요. 일본의 좌파가 공산당 사회당으로 갈라졌듯이 그렇게 갈라져서 이제 쭉 뭐 아직까지도 그게 통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되면서 이게 으쌰으쌰 하니까 어때요? 일본에 있었던 핵무기가 어디 있게 되는 거죠. 어디로 왔겠습니까? 그게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핵무기하고 아주 관련이 깊죠.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한국 전쟁 때 핵무기를 썼어야 하는데 그때 그냥 북한의 만주에 그 빨갱이들한테 핵무기를 썼어야 하는데 그걸 못 썼다 이거예요. 아깝게도. 메가더 원수가 그 핵무기를 썼어야 하는데 트루만이 해임시켜버려서 못 썼어.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걸 썼어야 하는데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썼으면 북한 망하고 그때 통일되는 건데 안타깝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메가더 장군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가더 어때요? 자, 핵무기를 쓰자고 했습니다. 트루만이 실제로 핵무기를 썼지만 안 되겠다 싶었어요. 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트루만 시대와 메가더의 시대. 트루만 시대에는요, 핵무기를 미국만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독점이에요. 근데 메가더가 쓰자고 할 때는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한 상태예요. 미국이 핵무기를 쓰면 소련이 핵으로 운전하는 3차 대전이 핵전쟁으로 일어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트루만도 의학한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가 핵무기를 쓰자고 했는데 뭐라고 쓰자고 했냐. 핵무기를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합참 본부에다 했는데 얼마나 요청했냐. 몇 발을 쓰자고 했을까요? 우리 장군님은, 메가더 원수님은 통이 아주 크세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1차로 26발을 쓰자고 했어요. 여기저기에다가 26발을 하고, 그리고도 꼼지락꼼지락 되면 2차, 3차 또 쓰자. 왜? 무기는 이건 쓰라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메가더를 그래서 해임을 시킨 거죠. 강력하게. 이게 미국 역사에서 최초로 문민 통제에 도전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려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듣는데, 메가더가 미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인기 폭발이었어요. 트루만에게, 유약한 대통령 트루만에게 맞서서 강력하게 공산당을 응징하자고 주장하다가 해임당한 전설적인 장군.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말도 멋있잖아요. 인기 폭발이었고, 메가더가 미국에 이제 잘려갖고 왔을 때 세상에 잘린 장군이 그렇게 환영받는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아주 진짜 색종이 날르고 뭐 아주 요란했었죠. 그리고 트루만에 맞설 부동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선거에 못 나왔죠. 선거에 나와보질 못했습니다. 왜 못 나왔냐? 공화당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공화당이 전쟁 직전 상황이 돼서 군산복합체가 무기 팔아먹고 하는 거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무기를 계속 팔아먹을 수 있는 걸 원하지 파국을 원하진 않는데, 메가더 하자는데도 했다간 인류가 결단이 나게 생겼다. 저건 정말 전쟁 미치광이다. 그래서 메가더를 저건 대통령 시켰다가 큰일 났다. 그래서 바꾼 거예요. 메가더는 전쟁을 끊임없이 확전하자고 했는데 전쟁을 빨리 끝내는 아이젠하워. 구호는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도 바뀌고 이제 메가더가 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때 적어도 메가더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 북쪽을 휩쓸었던 건 엄청난 폭격이 있었지만 거기에 원자폭탄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이 국제시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피난민이 내렸잖아요. 그 피난민 내려온 그 상당수가 바로 원자폭탄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핵무기가 더 있지 못하게 되니까 그 이승만이 일로와 해서 이제 핵무기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핵무기가 쭉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핵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한국의 원자포. 그때는 원자포예요, 포. 방사포 같은, 미사일에다가 이제 달아서 쏘던. 그래서, 전술핵이죠. 원자포도 도입한다,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게 사실은 공식 발표를 안 하죠. 핵무기에 대해서는 NCOND 원칙이라는 게 있죠. 컨펌도 안 하고, 있다고 확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는. 근데 이때는 공식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폭이 들어와서 얼마나 있었냐면 한 1000발쯤이. 적을 때는 600발, 많을 때는 1200발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에 안 가르쳐 주니까. 이거는 이 핵무기의 사용 권한은 미군 사단장한테 있습니다. 미군 사단장이 그냥 쓰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필요하다고 사단장, 육군소장이 판단을 하면, 한국은 아무런 여기에 발언권을 갖지 못해요. 이때 우리는 이걸 갖다가 미국이 핵우산 아래 있다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소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핵우산에 있는 나라들 말고 미국한테 핵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들은 제발 다시 생각해라.
너네 결코 안전하지 않아. 소련의 핵미사일이 니네 나라 다 겨냥하고 있어. 미군 기지 제공하지 마. 핵기지는 제공하지 마. 미군 기지 그냥 기지만 갖고는 우리가 핵미사일 조준하지 않지만 우리 핵미사일이 다 조준하고 있어.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미국 핵이 있어서 안전하다 하다가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핵무기를 철수시킨 거예요. 이 한반도에 배치됐었던 핵무기는 북한 견제가 아니라 소련을 견제하는 무기였기 때문에 냉전이 끝나니까 핵무기 필요 없어 하고 도로 갖고 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핵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북핵 문제는 덩치가 크니까 좀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북핵 문제가 개발될 때 한국의 평화운동 진영, 통일운동 진영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반전 반핵이나 반전 평화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한국은 참 희한한 나라예요. 얼마나 희한한 나라냐.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죠.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싸우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는 나라이다 보니까 반전 반핵과 반전 평화가 충돌했었습니다. 뭐냐면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 틀린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평화운동 진영이 있었는데, 우리는 핵은 어쨌거나 절대 안 돼.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반전 반핵이고, 아니야. 북이 방어적인 차원에서 핵을 개발하는 걸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 그건 북의 살 길이기 때문에 생존권 문제야. 그래서 북핵을 비판하지 않는 쪽은 반전 평화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반전 평화와 반전 반핵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건 북이 핵 개발에 성공하니까 또 역사가 달라지네요. 지금 판이 바뀐 거는 명백히 핵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트럼프도 북과 대화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대화 상대도 쳐지지도 않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핵이 이제 간신히 나가는데 북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니까 핵 다시 들여오자. 미국은 국제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에 대한 고찰 속에서 핵무기를 갖고 가는데, 한국이 갖고 오자고 하면 미국이 보내준답니까? 그러더니 이 전술핵 재배치할 때 이때 박근혜만 침묵했어요. 제일 세게 얘기한 건 정몽준이었고, 오세훈은 반대론이었고, 근데 김문선은 들여야 한다고 했고, 오세훈은 지금은 다시 들여오자고 하고 있어요. 입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정몽준은 우리도 핵무기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전술핵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고, 미국 당시에 국방장관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이거는 한국 국방장관이 재배치하면 미국 대통령이 그래 하고 보내주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이러다가 이 사람이 잘렸어요. 전격 경질됐는데, 경질된 사유는 그 연평도 포격 사건 때문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건방지게 미국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전술핵 배치를 강행하겠다, 이게 다 잘렸다, 이제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요새 전술핵 재배치 또 들고 나오고 있죠. 조경태가 들고 나오고, 아마 핵무장론 들고 나오는데 정신 나갔다. 안보 포퓰리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인의 정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건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핵무기를 쓰는데 이게 몇백만 부가 팔렸었죠. 몇백만 부가 팔리는 그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는 왜 핵폭탄을 가져야 하는가? 조갑자의 책 제목이 이래요. 정몽준이가 이제 돈을 내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질문지가 좀 왜곡됐었다고, 편향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거나 핵무기 찬성이 70%쯤 나오고, 반대는 30%쯤 나오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보 보수보다 압도적으로 핵무기 찬성론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